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명할 주제는 주제 11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것은 이러한 애국 계몽운동에서 실제로 언론, 교육,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니만큼 막 자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 파트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애국계몽 운동에서는 언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일본과 맞설 실력을 갖추려면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국민을 계몽해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첫 움직임으로 1883년 조선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 발행되니 이것이 바로 한성순보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한성순보는 정부에서 출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설치한 방문국에서 만들었으며 순보, 열흘에 한 번씩, 10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한성순보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 정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1896년 서재필에 의해 문신입독이 아니라 독립신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람들이 만든 신문으로서 순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로 제작됩니다. 이들은 서구 문명, 서양 문명을 소개해서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도 함께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순한글을 썼으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자 영문판을 내었습니다. 이는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 창간호의 사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라는 사설에서 그들의 운영 방침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98년에는 제국신문이 창간되는데 이후 1919년에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 되는 이종일 선생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 함께 운영한 신문이 제국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제국신문은 여성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유는 순한글로 제작돼서 한자를 몰라도 읽기가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1898년에 황성신문도 창간됩니다. 이 신문은 무궁화, 남궁옥 선생,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 통사를 쓰는 박은식 선생, 그 다음에 장지연 등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였던 신문이고요. 혁신을 꿈꾸는, 개혁을 꿈꾸는 유학자들을 주 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사용하는 한자를 같이 사용해서 한글과 한자를 같이 사용하는 국한문 혼용체였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을사조약 체결 직후에 을사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장지연의 비판 사설인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1904년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신문은 영국인 베델과 한국인 양기탁이 같이 운영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일본의 중요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이 영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을 막 대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 신문은 일제 감시를 좀 피해서 독립운동에 조금 더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신문에 따로 의병 코너를 만들어서 실는 등 민족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면서 민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다만 일본은 이 신문을 그냥 놔둘 생각은 없었고 운영자인 베델을 여러 재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결국 이 베델은 아쉽게도 1909년 심장병으로 3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베델은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살게 해서 한국인들을 구하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으며 독립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사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지능은 새로운 사상과 문학을 진흥시키고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나아가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애국개몽운동에서 또 한 가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교육의 진흥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1883년 원산에서 개화파 관리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돈을 모아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원산학사의 이 시작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외국어, 지리, 국제법 등 다양한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자극을 받은 조선 정부도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1883년 조선 정부의 외국어 통역관 양성학교인 동문학이 세워집니다. 이 동문학은 청나라에서 파견한 외교 고문인 멜렌도르프와 영선사를 다녀온 김윤식 등의 주도로 설립된 학교로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학교가 이 동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외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정부 주도의 학교로서 두 번째로 1886년 조선판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경공원이 설립됩니다. 이 학교는 조선의 양반들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0.1%를 위한 학교로서 영어, 세계사,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함수, 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인 교사 3인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때 초청된 교사 중에 한 명이 바로 호머 헐버트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생은 을사조약 직후 고종의 비밀, 밀서를 들고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는 등 한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생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 유경공원 1886년에 이제 역사에 등장한 사람인데, 1949년까지 살면서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는 거, 그리고 해방되는 것까지 모두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후 1949년에 한국 정부의 국빈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들어서 여행이 많이 힘들었던 탓인지 기관지염에 걸려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생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한 만큼, 현재 그 시신이 미국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으며 사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1895년에는 고종에 의해서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을 담은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교육 입국 조서의 발표 이후 근대적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기관인 한성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한성 외국어학교,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위한 소학교령과 중학교 관제가 만들어지면서 근대적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종교 전파를 위해 들어온 종교 단체들도 학교를 세웠는데, 특히 개신교 쪽에서 많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말이죠. 이들은 선교의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긴 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조선에 전해 자유와 평등 같은 유럽적인 근대적인 사회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886년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이화학당,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 등이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할 길이라고 생각한 애국 계몽 운동가들도 많은 학교를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1906년 이상설 선생이 만주 용정 지역에 세운 서전 서숙, 1907년 이승훈 선생이 평안북도 정주에 세운 오산학교, 1908년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 교육을 통해서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애국개몽운동의 전개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고 조선을 확실히 장악하는 1907년부터 다양한 법을 만들어 애국개몽운동을 철저히 탄압합니다. 1907년 신문지법을 통해서 신문을 발행하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게 해서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는 신문들은 전부 다 정지시키고 폐간시켰고 1907년 보안법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집회와 시위를 완전히 차단하였으며 1908년 사립학교령으로 학교를 세우려면 일본의 허가를 받게 해서 학교마저 맘대로 세울 수 없게 탄압하게 됩니다. 이로써 애국개몽운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자 애국개몽운동가들의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 애국개몽운동가들은 의병항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싸운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불과하며 그렇기에 먼저 힘을 길러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의병항쟁을 섣부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았듯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실력 양성하기 전에 나라 뺏기겠다. 일단 시급한 독립부터 하자는 의견이 애국개몽운동가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이에 1907년 이후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되는 안창호, 김구, 양기탁, 이회영, 이동휘 등 수많은 애국운동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애국운동단체를 결성하게 되니 그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신민회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국권 회복이 목표였다는 점은 다른 단체들과 같았으나 획기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조선 왕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공화정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가 이미 1907년 정도 가면 조선을 거의 확보한 만큼 일본에게 들켜서 해산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비밀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우선 애국개몽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의 진흥을 위해 대성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산업의 진흥과 자금 확보를 위해서 출판사인 태극서관과 도자기 회사인 자기회사를 운영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를 통한 언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교육, 산업, 언론을 통한 실력 양성을 추구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애국개몽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한국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장투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장투쟁을 위해 독립전쟁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는 1910년 이제 비밀회의를 통해서 신민회는 한국 국내는 이미 일본의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 언제든 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주의 독립전쟁 기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만주 유하연 삼원보에 독립전쟁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한국인들의 자치를 위한 기구인 경학사와 부민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1911년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인 신흥강습소를 개교합니다. 이 신흥강습소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면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등을 이끌었던 수많은 독립군들을 배출한 독립군들의 학교로서 이름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신민회를 눈치채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미수 혐의를 조작해서 신민회 회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총 105명이 잡혀 들어간 105인 사건으로 이로써 신민회가 와해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민회 출신 인사들은 이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국개몽운동의 다양한 전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변화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민에서 국민으로의 변화입니다. 원래 국민이란 말은 예전에 동양권에서 쓰지 않던 말입니다. 1895년 고종의 명령인 교육입국조서에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중간에 너희들 신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신하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인 만큼 그 왕 말고 다 누구겠어요? 다 왕의 신하니까 사람들은 왕 빼고 다 왕의 아래에 놓여진 신하인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이 교육입국 조서를 내릴 때 조선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 신하, 신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계속해서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금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에서 갑신정변을 이끈 급진개화파들은 인민평등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전파하였고, 이는 94년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 동학농민운동의 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94년, 자꾸 95년이라고 하네요. 1894년 조선 정부의 대대적 개혁이었던 갑오개혁에서 신분제 폐지에 반영되며 신분제와 노비제가 사라지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 구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오게 되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에서는 사람들을 일컫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찾았나요? 세 번째 줄에서 중앙에 있는 인민이란 단어가 바로 영어의 people을 번역한 인민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민, 사람과 백성, 그냥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의 신하로서 불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양반들 앞에서 백정 박성춘이 연설을 하고 그들과 같이 토론을 하였고, 또한 중추원을 개편해서 인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의회처럼 이 중추원을 운영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인사들이 만든 헌정연구에는 헌법을 제정해서 입헌, 군주국가를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끝에 오늘 배운 신민회가 등장합니다. 신민회의 신민은 아까 봤던 신화된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민이 아니라 이제는 인민이 된,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세워서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될 새로운 백성, 국민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외세로부터의 독립만 꿈꾼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과 민권에 대한 근대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변화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 안녕!